사회자님 말씀하시고 시작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토크 그러면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모인 모임은 사실 풀무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온라인에서 40분 정도 아 진짜요? 네, 참여를 신청을 하시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곧 있으면 더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모인 만큼 오늘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기 편하게 진행을 할 건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여기서 들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한 50분 정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분 저희 휴식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이제 Q&A로 토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고 사전에도 질문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질문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다 하고 온라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제 특성상 되게 많이 모이셨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오디오를 켜놓고 바로 이렇게 서로 이제 저자랑 얘기를 가능하게끔 하는데 오늘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지금 다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선생님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럼 오늘은 사실 이 책도시 산책 서울국제도서전이랑 갈무리 출판사 그리고 풀무질이 같이 이렇게 세 주체가 좀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폭력의 진부학 그리고 예술 사회학 연구자님이신 이라영 선생님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 혼자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네요. 네. 요즘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남들 얼굴 반 이상 다 가려놓고 자기 혼자 지금 막 떠드는 자리인데요. 네, 끝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제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폭력의 진부함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은 성폭력을 많이 다루고 있죠. 크고 작은 사소한 성폭력부터 우리가 아주 뉴스에서 주구장창 보는 아주 권력형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이제 대체로 성폭력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사실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성폭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폭력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폭력의 진부함, 성폭력의 평범함, 평범한 성폭력, 뭐 별걸 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폭력의 진부함이었고, 평범함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진부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말 진부하다는 느낌이 팍팍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진부하다. 그러니까 진부하다라는 게 계속 우리가 반복되지만 이게 바뀌리라는 어떤 기대도 좀 없고 그러니까 좀 무력감을 느끼고 계속 진부하고 그래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부함이라는 표현을 썼고 성폭력과 폭력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더 폭력의 범주를 좀 더 우리가 넓혀서 성폭력에서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딱 우리가 칼로 딱 잘라내듯이 성폭력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 특히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뭐 장애인이나 좀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대체로 성폭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 우리가 요즘 직장 내 갑질 뭐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같은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해도 여성 직원의 경우는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문제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폭력이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폭력의 진부함이라는 제목이 나왔고 사실 이 책을 처음 제가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출판사에서 같이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그때 한창 그 미투라고 해서 JTBC에서 이제 서지연 검사가 나와서 막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희정 그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이 이제 막 알려지고 이제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폭력 폭로 자체에 좀 집중을 하고 책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책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이야기를 내가 뭔가 비판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되게 비슷한 일이 나한테도 있었고 그럼 자꾸 이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고 이러면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나도 나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 막 30년 전. 그래서 일단 나도 나 자신에 대한 뭔가 좀 살풀이처럼 그 단계를 거쳐야지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옳은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에 대한 뭐 그 서평들, 리뷰들도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리뷰는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은 분들이 남의 일처럼 거리 두고 쓴 게 아니라 이 책 얘기 꼭 안 해도 돼요. 이 책을 읽고 막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글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더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책을 읽고 막 이 책을 어쩌고 저쩌고 꼭 뭐 객관적으로 요약을 하고 요약이 객관적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강조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것보다는 와, 이 책 읽었는데 와 너무 화나가지고 막 내가 옛날에 겪었던 뭐가 생각나 막 이런 걸 막 쏟아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가장 반갑고 저 역시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그냥 내가 막 분노를 쏟아내는 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내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 여기 지금 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연도가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돼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85년인지 6년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뭔가 내가 10살은 넘었을 시점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우리 집 와서 하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생각이 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일단은 20대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뭐 선배가 했던 말 같지도 않은 농담들, 뭐 옆에 앉아가지고 뭐 A컵이지 막 이런 농담들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은 쟤 이렇게 막 이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대로 화 못 내고 그냥 뭐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 현장에서는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는데 왜 나는 20년이 지나도 기억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적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일부가 100페이지가 넘어요. 일부가 105페이지까지 가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꼭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적은 거예요. 한 꼭지 나올 거라고. 근데 적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때 내 미술학원 선생님이 막 나 옷 잡아당긴 기억이 또 나네? 막 이러면서 또 그걸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점점 뭐 초등학교 때 뭐 내 친구가 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특히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죄책감처럼 남은 거죠. 근데 그때는 정말 믿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 전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얼굴만 생각이 나요. 외모만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와서 야, 나 되게 이상한 아저씨 봤어. 오늘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가 갑자기 내 앞에서 바지 내리고 야, 너 이리 와봐. 만져봐.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저는 12살 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의 12살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뭐 요즘은 TV도 하루 종일 나오고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접촉하는 매체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80년대 그 초등학교 2학년 저 시골 아이의 시각으로는 뭔 소리, 얘는 지금 뭔 소리를 하나, 이런, 아니, 아저씨가 왜 바지를 내리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걔한테 대놓고, 거짓말 하지 마!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계속 이렇게, 이상해. 좀 약간 좀 적극적으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근데 제가 그게 한 10년? 10년 정도 지나서, 잊혀졌다가 10년쯤 뒤에 대학에 가서 그 얘기가 다시 생각나게 된 이유는 대학생 때 한 친구가 이제 밤에 좀 늦게 귀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 와서 야, 나 어제 되게 이상한 아저씨 봤어. 지나가는 길에 봉고차가 열려 있는데 봉고차에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 얘기는 여기 안 썼네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책 나오고 나서도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책 나오고 나서도 내가 그 얘기 왜 안 썼지? 뭐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봉고차 자기가 지나갔는데 약간 한적한 길에 봉고차가 세워져 있는데 봉고차 문이 약간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려 있는데 남자가 서 있는 자기가 갑자기 뭐 허연 엉덩이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뭐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초등학교 그 5학년 때 들었던 친구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 친구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을 텐데 내가 믿어주지 못했구나. 걔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걔는 어쩌면 어른들한테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한테 다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친구라고 생각해서 같은 또래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믿어주지 않고 이 이상한 소리에 걔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말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 안 믿어줘.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 제가 12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나중에 10년 후에 대학 때 다시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런 것처럼 나중에 제가 중학교 때 뭐 중학교 학원 선생님, 수학 학원 선생님이 나 뒤에서 좀 이상한 짓 했는데 근데 그땐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간 것들이 30이 넘어서 그제서야 선명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뭐 하다가? 그때는 왜 얘기 안 하다가? 그리고 더구나 이게 뭐 지금은 뭐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어려서 몰랐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20대 특히 이제 뭐 20대 30대 성인 여성이 좀 되게 애매하고 모호한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나중에 한 3년 후 4년 후에 그것은 성희롱이었어요. 그것은 성추행이었어요 라고 발화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체적이지 못한 인간처럼. 이게 되게 모순된 게 뭐냐면 평소에 여성들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평소에 여성들이 자기 생각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생각이 좀 정리가 돼서 뒤늦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왜 이렇게 주체적이지 못하냐고 또 이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굴레예요. 이중적인 억압이죠. 어쩌라고. 주체적으로 만약에 그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쌍년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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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막 하면은 쟤는 왜 저렇게 예민하고 피곤하고 막 조직생활 뭐 실제로 그런 말 한 번 안 들어보고 성인이 되는 여성이 있을까요? 그런 말 한 번 안 듣고 없을 거예요. 예, 우리는 모든 수많은 쌍년과 미친년의 역사를 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쟤랑 같이 일하기 힘들고, 뭐, 제가 책에도 나오지만, 이게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이
제가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멜빵 바지를 입고 왔는데 멜빵 바지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딱 조이는 바지가 아니잖아요. 여기 허리가 이렇게 헐렁헐렁하죠. 난로불을 쬐고 있는데 선생님이 허리춤을 휙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하면서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뭐 그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내 옷을 잡아당기니까 순간적으로 확 부딪히면서 왜 이러냐고 좀 짜증을 확 냈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단 말이에요. 해가 어둑어둑지는 오후에 작업실에 막 둘이 앉아가지고 너 말이야 내가 아까 너한테 옷 잡아 당긴 게 내가 무슨 너한테 무슨 이상한 생각을 품고 말이야. 내가 지금 선생이 내가 지금 학생한테 이상한 생각을 품고 내가 그랬겠냐? 너 지금 나를 그렇게 보냐? 그럼 제가 네 그렇게 봅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아니요. 왜? 너 내가 그렇게 해서 너 기분 나빴냐? 참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지만 뭐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네 그냥 네 뭐 하고서 네 그냥 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이게 속에서 엄청 화가 쌓이는 거죠. 막 우울이 쌓여요. 막 화가 나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19살에 뭐 특히 그때 우리가 90년대 그 초중반에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언어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통용되던 당시도 아니었고, 저 대학을 거의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제가 확실하게 그 인지하게 된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도 썼지만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인식하고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고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을 갖게 된 게 거의 90년대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서울대 그 조교 사건, 그 성희롱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권력형 성범죄에 맞서서 많은 여성분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밝히고, 그러니까 실면과 실명으로, 그리고 직접 방송에 나와서 그 사건을 고발한 것들이 지금 당시에 우리 피부에는 뭐 조금 덜 와닿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그 몰랐던 성희롱, 성추행이라는 언어를 알게 되기까지는 어떤 그런 커다란 사건에 굉장히 맞서 싸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언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어를 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불쾌한 농담을 내가 정확한 언어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특히 단둘이 있을 때. 뭐 다수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농담을 가장 해서 야 부장님 요즘 그러면은 뭐 철컥철컥해요, 막 요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농담처럼 요즘 부장님 그런 농담 하면은 철컥철컥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무마시켜 버리고. 근데 그게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뿌리 깊은 문화를 조금씩 균열을 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화화된 폭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인데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간 문화. 그래서 강간 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강간의 형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강간 문화라니. 물론 말 자체가 거부감이 있겠죠. 아니 어떻게 강간이 문화야. 근데 그럼 강간 문화라고 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강간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 뭐 금요일에 강간하는 날 뭐 이렇게 그게 아닌 거죠. 강간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일상이 어떤 식으로 점령당하느냐예요. 자, 여성들의 생애 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들의 생애 주기 어렸을 때부터 한 4, 5살 이상만 돼도 그때부터 보통
남아와 여아에 대한 구별이 좀 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애들이 한 그 이전까지는 좀 그런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한 4~5살만 돼도 일단 집에서도 부모들도 잘 인식을 못해요. 지금 자신이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인식하지 못하지만 서서히 남아 여아를 뭔가 이렇게 구별해서 기르고 있거든요. 사주는 장난감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있어요. 다이소에만 가도요. 남아 왕구, 여아 왕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죠? 근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아 왕구, 여아 왕구가 따로 있네. 그래서 여아 왕구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살림살이, 집안 생활하는 살림살이. 그래서 그럼 남아 왕구는 뭐가 있지 하고 이쪽 코너를 봤더니 막 코크레인, 경주하는 뭐 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집 밖에 나가고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것들을 남성성으로 규정을 하고 집 안에서 노동인지 취미인지 봉사인지 희생인지 모호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여성성을 빙자한 여성의 역할로 규범을 짓는 그런 놀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서서히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죠. 주입을 시킨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화된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어떤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들이 너무 이제 무서운 개념인 거고, 일상에서도 저도 뭐 저희 가족들한테서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닌데 짜증나요. 예를 들면 제 조카가 여아란 말이에요. 얘가 공룡을 좋아하고 귀신을 좋아하고 로봇을 좋아하고 막 이야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가 아유 기집애가 무슨 머스마도 아니고 왜 저렇게 산만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얌전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똑같이 막 뛰어도 남아가 막 뛰면은 그거는 이제 남성다운 활동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자아이가 쇼파에서 막 뛰어내리고 난리를 치면 어머 쟤를 뭔가 좀 더 이렇게 진정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걔를 좀 더 얌전히 여자애가 왜 이렇게 부산스럽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젠더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태어난다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수행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성성을 수행하고 남성성을 수행하면서 점점 이제 그 젠더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역할에 자신을 맞춰가게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그게 직조가 되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좀 딴소리인데 그 작년인가 무슨 뭐 명진과 직조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쓴 모든 책에 다 직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였던 거죠. 이제 어휘를 좀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우리 문화가 그렇게 너무 이제 촘촘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조 하다 보니까 직조라는 표현이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촘촘하게 짜여진 이 문화화된 폭력에 맞서는 게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범죄에 맞서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힘들어요. 그 범죄는 표면에 드러난 그 범죄는 가해자가 명확해요. 그 가해자가 명확한 범죄는 그 가해자 한 명을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강간 범을 처벌할 수 있는데 강간 문화가 사라지느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주요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그리고 충남 도지사까지 중요한 지자체 단체장이 모두 성범죄 관련해서 떠나시거나 감옥에 계시거나 스스로 그냥 직을 물러나시거나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런 일이 표면에 드러날 때는 그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깔려 뭉개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문화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이제 다 거의 끝나고 나오기 직전에 이제 서문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박원순 성폭력 피소 사건이 알려지면 이게 성폭력 사건이 되지 못했지요. 피소 후에 이제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훨씬 더 복잡하게 상처받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미 원고를 다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그 사건을 뭐 어디 한 꼭지로 집어넣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었고, 서문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서문을 쓸 수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이 현재 진행형의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너무 막막하고 언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문에서 이제 조금씩 풀어냈는데 사건 자체보다 늘 그렇듯이 사건 자체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사건 이후예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가해자는 복잡한 서사를 가진 인간으로 열심히 이해를 해줄까요? 이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해자가 당연히 복잡하지요. 근데 가해자를 입체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보는 그 넓은 아량이 우리는 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가닿지 않는 걸까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왜 그렇게 진부하게 늘 반복적으로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냐, 똑같은 말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지식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 상황, 너무나 놀랍게도 여성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서 여성 지식인이고 뭐 아무리 뭐 진보적인 여성 지식인이어도 전혀 예외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게 참 지긋지긋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은 또 생길 거예요.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우울하지만 또 생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악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우울한 이야기지만 아까 이렇게 이 높이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제발 이 채널을 네, 이렇게 그 아래를 이쪽 대고 누르시면 네. 됐나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 책에 그 언급되고 있는 어떤 저택이에요. 그 제임스 제롬 힐이라는 이제 19세기의 한 그 저택인데 19세기에 지어진,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고 그 박물관처럼 이게 기념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저택인데, 제가 그 우연히 이 저택을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이제 미국의 한 중서부에 있는 저택인데 당시 제가 거주하던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차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주말에 놀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놀러 갔는데 그냥 좋은 집 이제 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놀러 갔는데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구경을 하다가 뭐 멋진 공간이 많잖아요. 뭐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이건가요? 네. 이거는 줌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 이거 똑같이 같이 넘겨주시면 돼요. 같이요? 이것도 넘기시면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이거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만 넘겨주시면 여기는 제가 넘겨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저택을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놀러 갔는데 그 너무 멋있는 그 내부를 보다가 그 다이닝님이 보통 가장 화려하잖아요. 그 저녁 식사하는 데가 사람들이 파티도 하고 그 초대도 하고, 그래서 화려한 다이닝 룸도 제가 또 이제 부엌 구경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부엌뿐만 아니라 식당 이런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런 걸 봤어요. 막 젓가락 숟가락 구경하고 막 그러다가 근데
벽에 지금 벽에 보면은 아이고 예, 벽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놨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좀 동그라미 친 데를 보면은 그냥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칸막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띄게 일부러 눈에 안 띄게 벽 색깔하고 똑같이 그리고 무늬도 똑같이 이제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왜 칸막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하녀가 서 있던 곳이래요. 옛날에 하녀가. 너무 희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녀가 저기 왜 서 있지? 그래서 하녀가 왜 서 있냐고 하니까 저 칸막이 뒤로 이제 주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녀가 그 저택의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기 서 있는 거죠. 칸막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 저택은 그 미국의 옛날에 그 19세기 철도 재벌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막 가고 하는 동안 철도를 놓으면서 막 갔겠죠. 이제 전부 그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파괴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제 재벌이 탄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재벌의 집이 곳곳에 있겠죠. 동부부터 자기가 이제 곳곳에 거주할 집을 만들어 놓는 거고, 마침 제가 그 거주하던 집 근처에 이 저택이 하나가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 저택을 보통 이제 소개를 할 때는 뭐 19세기에 뭐 유럽의 양식을 따오면 이렇게 소개가 돼야지. 되게 미학적인 부분, 이제 건축의 아름다운 부분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저는 저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 칸막이에. 하녀가 저기 왜 서 있어? 그래서 보니까 하녀는 이제 계속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직접 부엌에 가서 뭘 가져오지 않는 거죠. 주인이 자 이제 뭐 와인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하녀가 이제 가서 와인을 대령하고, 물 떨어졌다, 포크 떨어졌다 이러면 가서 또 가져오고, 음식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코스, 특히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코스 요리를 먹는다는 건 하인이 없으면 누가 코스를 먹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그렇잖아요. 다 그냥 우리가 차려놓고 먹지.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그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칸막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 벽처럼 쳐진 칸막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칸막이 뒤에 대기하던 하녀의 우린 이름도 모르죠? 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무 곳에도 남아있지 않죠. 저 하녀의 뭐 이야기 아무것도 몰라요. 저 집주인이 제임스 제롬 힐이라는, 전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아요. 집주인의 이름과 뭐 집주인의 흔적은 저 집 곳곳에 있고,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 철도 재벌이 됐고 뭐 조상들 어디 이민자 출신부터 우리는 쫙 알 수가 있어요. 족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집에 거주하던 저 칸막이 뒤에 늘 서서 먹을 걸 대령하고, 내려가면 지하에는 빨래 뭐 이런 거 일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 일하던 수많은 하인들, 하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칸막이 자체가 저는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어떤 역사의 한 관문같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멋진 그 빌딩들, 예를 들면 뭐 어떤 건축가가 지었다고 이제 회자되는 건물들도 많을 거고, 또 우리가 뭐 대기업의 본사 알면 이제 어떤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알겠죠. 우린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그 뭐 기업의 대표가 누군지, 우리는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건물 곳곳 어딘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어디에 있고, 그 청소 노동자들이 어떻게 투명 인간처럼 지내고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자체를 하지 않죠. 의구심이 없어요. 몰라도 되니까. 그래서 저 칸막이, 어쩌면 우리가 모든 사회 문제가 저런 식으로 칸막이 쳐져 있지 않을까. 저 당시에 19세기 사람들이 저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하녀를 세워두는 거는 폭력이라고 인식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만찬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응? 내가 그럼 고개 숙여서 포크 집으리?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그게 그 당시엔 당연했고 그게 바로 문화인 거고, 또 그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 칸막이 뒤에 서 있던 하녀도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이 체제 자체를 바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주인을 만나느냐 나쁜 주인을 만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뭐 체제도 뭐 생각을 해보면 좋은 착한 자본, 나쁜 자본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착한 자본이냐 좋은 자본 이렇게 생각하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계에서 생각이 자유롭지 않았을 거고 그걸 우리가 그 개개인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문화화된 폭력에 맞서는 게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많은 영감을 제가 얻은 게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초상 사진입니다. 좀 엉뚱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벌써 한 4년 됐네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제 보스턴에 있는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그 미국 동부에서는 좀 거의 유일한 그 미국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역사에 대한 박물관이었어요. 그해 여름에 워싱턴에 훨씬 큰 박물관이 생겼죠.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동부에서는 이제 조금 가장 의미 있는 그 미국 흑인에 대한 박물관이었고, 그래서 박물관에 갔는데 마침 그때에 그 프레드릭 더글라스 초상 사진전을 하는 거예요. 네,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19세기의 그 노예제 폐지 운동가이고 본인이 노예였고 원래는 본인이 노예 출신으로 이제 탈출을 해서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된 다음에는 본인이 노예 해방 이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뭐 대사도 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19세기에 노예 해방하면 미국에서 가장 잘 알고 기억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링컨이잖아. 링컨 대통령. 네, 링컨 대통령.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가 대부분 이제 백인 남성, 특히 이제 대통령이니까 백인 남성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지다 보니까 정말 앞서서 싸웠던 희생했던 많은 흑인 그 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지요. 근데 저는 이제 프레드릭 더글라스에 대해서 제가 알면 알아갈수록 너무 많은 그 지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19세기에 사진을 찍는 행위라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제 사진이라는 게 처음 나왔죠. 19세기에 19 초부터 이제 조금씩 사진의 형태가 발전해 가요. 막 처음에는 이거 사진 나와서 뭐 현상화까지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이제 사진이 오늘날처럼 스튜디오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딱 찍으면은 바로 이제 그날 사진을 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혀가게 되는데 19세기 한 그 중반부터 그래서 스튜디오라는 게 생겨요. 미국에 사진관, 그러니까 사진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약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사진을 찍는 네, 그런 문화가 조금씩 생겨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돈이 없고 노동계층 사람들이 자기가 돈 내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장군 그리고 링컨 같은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19세기에 미국에서 이 초상 사진을 가장 많이 남긴 인물이 링컨도 아니고 프레드릭 더글라스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이 사진이란 매체를 발견하자마자 아 저런 걸 내가 찍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자마자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사진을 찍어요. 왜? 왜? 잘 보세요. 지금 그 옷도 다 갖춰 입었죠. 뭔가 되게 학자 같은 분위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 막스 아니에요? 막 이래요. 네. 저 막스가 흑인이었어요.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19세기 흑인의 얼굴에서 이런 모습을 잘 못 본 거예요. 이렇게 잘 갖춰 있고 적당히 이제 45도 각도 틀고 왜냐하면 우리가 흑인 19세기 특히 19세기 흑인의 모습하면 막 핍박받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초상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의 뒤에서 뭔가 이렇게
보조처럼 나오는 사진이 많아요. 미술사에도 그렇거든요. 미술사에도 과거에 뭐 한 16세기 막 이럴 때 나오는 흑인의 모습 보면은 17세기. 그러니까 유럽이 아프리카를 이제 착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술사에도 그 흑인이 백인 귀족의 하인으로 등장하는 그림이 많단 말이에요. 뭐 귀족 여성이 목욕할 때 도와주는 흑인 하녀라든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에 익숙하다가 흑인 남성이 옷을 다 갖춰 입은 모습으로 굉장히 어딘가를 이제 의미 있게 응시하는 시선을 보내면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바로 재현의 정치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이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재현의 정치에 대해서 개념을 알았던 거죠. 이미지.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도 제가 굉장히 보기 싫은 어떤 일러스트가 뭐냐면 성폭력 기사 나올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성폭력 여자들 막 비명 지르면서 머리채를 확 잡아 당긴다거나 뭐 무서운 밤길 하면서 막 늑대 같은 막 이렇게 이빨이 막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면은 막 여자나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방구석에 여자들과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막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근데 이런 이미지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약간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피해자 정체성이 자꾸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피해를 발화하는 것과 피해자 정체성에 잠식당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자꾸만 피해자의 정체성만 갖도록 권유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마치 여성이 직접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는 싸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피해당하고 그래서 없어지는 이야기들만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프레데릭 더글라스도 당시 흑인 노예의 어떤 피해자로서 이미지, 무력감, 싸울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무게감 있게 얼굴을 드러내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을 계속 찍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면 이게 좀 더 젊은 얼굴이죠. 계속 이제 젊었을 때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당장 어떤 그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조금 다른 가능성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성 정치인의 모습 하나하나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외교부 장관의 하얀 단발머리를 보고 막 반가워했던 게 그게 뭐 그 자체로 뭐 그렇게 대단히 뭘 우리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소하게 왜 여성 정치인이 흰머리를 하고 나왔을 때 반가워했을까? 여성에 대해 재현되는 어떤 방식들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습속들, 나를 옥죄고 있는 올가미들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 우리가 뭐 갑자기 세상을 확 바꾸고 이런 것보다 개개인에게 조금씩 뭔가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문화화된 폭력은 역시 그런 문화들을 바꾸면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죽은 다음이에요. 누가 찍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지막 모습까지 다 찍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평생에 사진을 찍는 것을 자신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 투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평생 찍은 사진, 그 초상 사진전을 쭉 보면서 이 사진 자체가 이 사람 하나의 자서전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프리다 칼로 있죠. 그 프리다 칼로의 미술을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사람이 자신 시각적 자서전을 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 그림이 일종의 자기 이야기를 계속 시각적으로 담잖아요. 그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계속 담음으로써 많은 여성들이 그동안 남성 화가에 의해서 재현되던 여성의 모습과는 다른 여성이 직접 재현한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뭔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동안 미술사에서 여성들이
수많은 누드로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그 누드화 속의 여성, 그 누드 자체도 아름다움이 있죠.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물론 있는데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누드화가 주는 어떤 좀 복잡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학부에서 원래 미술을 전공을 했고 저도 이제 계속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서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요. 제가 미대에 다니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는 남성 누드 모델을 만난 적이 없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 누드 수업은 해마다 있었는데 해마다 저는 매 학기 여성 모델만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아니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2년 전에 홍대에서 그 남성 누드 이 사진 사건 유출되는 거 보면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제는 남성 모델이 오는구나. 세상이 바뀌었네. 저는 그때 그런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2000년 이전에 9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는 남성 누드 모델이 안 왔어요, 대학에. 가끔 뭐 드문드문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선배들 중에는 뭐 가끔 이제 만난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게 누가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4년 동안 여성 누드 모델만 만나는 그걸 누가 그걸 뭐 문제 제기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우리 중요한 자리에는 다 남성들이 양복 입고 쫙 둘러 있는데 왜 우리는 인체를 배울 때 인체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배우는 인체는 왜 여성의 몸이냐는 거예요. 여성의 몸이 더 중요해서?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학, 뭐 이렇게 뭐 해부학 실습하고 이럴 때도 뭐 여성의 몸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성의 몸이 더 아름다워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아름답잖아. 아니에요. 남성분들 그렇게 비하하지 마시고 몸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여자가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보는 대상으로 삼는 것에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남녀공학, 전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남녀공학을 다니는 학교에서 그 순간이 첫 번째 누드 수업을 하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드 수업을 할 때 그 전날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날부터 내 누드 수업이야. 와 진짜 어떻게 하지? 막 진짜 우리 다 같이 모여 있는 데서 그 보는 거야. 그래서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그 장면일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날 누드 수업이 딱 시작이 됐을 때는 정신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왜냐면 그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뭐 딴 생각할 이유도 없고 뭐 지금 뭐 남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왜 여성 모델만 그리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점점 제가 기분이 이상해졌냐면 남학생들이 이런 농담을 하지요. 모델이 생리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표정 지금 다 고개가 뒤로 넘어가시는데 모델이 생리하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 뭐 팬티 입고 하나? 막 이러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이 점점 이제 그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생리하는 모델을 만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델이 날짜를 맞춰서 그걸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생리 기간 내내 그럼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엔 정말 뭐 모델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동의를 구하고 그 팬티만 입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생리하는 내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 이 다른 남성과의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분이 그런 농담을 면전에서 들으면은
좀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겪고, 그런데 20대에는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을 가장한 그 폭력적인 행태들, 우린 지금 많이 이제 목격하고 있죠. 지금 여전히. 이게 되게 뿌리가 깊어요. 예를 들면 뭐 특히 이제 그 대학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위계 질서가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의 위치는 4학년이 돼도 자기보다 두세 살 많은 그 복학생 남성과 함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이 위계 질서에 훨씬 민감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이런 농담을 합니다. 막 그냥 여자 몸매를 품평하는 거 다 누구나 다 만국민의 어떤 뭐 그 농담처럼 공유하지만 특히 이제 뭐 그거를 자기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체 감각이 있어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막 품평을 하잖아요. 너 골격이 어떻고 뭐 바지를 입어도 마치 다리가 다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인체 드로잉을 하니까 딱 옷을 입어도 우리는 이게 다 보이거든. 골격이 다 보이거든.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진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남자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장 저에게 그 당시 20대 초반에 가장 저를 짓눌렀던 건 지금 나중에 와서 그게 정리가 된 거지만 그때 저를 가장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는 내가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야, 너는 그렇게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예술하니? 저는 이게 여성 창작자들을 굉장히 억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물론 성폭력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예술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그 창작자들을 볼 때 남성 창작자들이 별 비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온갖 폭력적이고 비하 발언과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에 비하면 여성 창작자들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자기 검열이 심하고 오히려 그런 폭력적인 걸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걸 말했을 때 내가 마치 자유롭지 못한 생각에 꽉 막힌 그런 창작자처럼 여겨지면 어떡하지? 사실 이렇게 창작을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공포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내가 음악을 하든 무용을 하든 뭔가를 내가 그 예술적인 생산을 하는 사람으로 그 성장하려는 그 20대 초반에 아직 어리고 젊고 공부해 나가고 있는 그 단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누군가 나에게 되게 반동적인, 쟤는 아직도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이게 좀 심한 억압을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막 뭔가 실험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험적으로 내가 창작하고 시도해야 되고 자유롭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생각이 꽉 막혀 있다? 그럼 공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여성과 남성과 또 우리가 또 다른 범주로 성소수자와 이성애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한 표현의 자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좀 해보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단지 성폭력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왜 폭력의 진부함이라고 했느냐. 단지 사람들이 성폭력 하면은 정말 뉴스에 나오는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실신 상태 여성을 강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범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벌써 한 50분을 한 것 같아서 네, 좀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거 뮤트는 됐나요? 아니요, 이제 들리세요. 이제 들리나요? 네네. 이제 들리죠? 네. 네. 네, 이제 조금 제가 한 20분 정도, 조금 더 20, 3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통해서 질문도 받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성이나 특히 이제 뭐 노인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 재현되는 이미지들이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현이 돼요. 근데 그래서 피해자의 모습이 재현이 되는 게 그 피해 상황을 바꾸는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재현이 된다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재현이 가지는 참 딜레마가 있죠. 자극적인 이미지만 남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심만 주고 사실 무언가를 바꾸는 힘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가장 잘 다룬 사람이 수잔 손택이 이제 그 문제를 잘 다뤘잖아요. 타인의 고통. 그래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 고통받는 우리의 신체,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도 재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체가 고통받은 뭐 상처받은 몸 이런 것들은 재현이 쉽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훨씬 타자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끔찍하고 극단적이고 시각적으로 드러나야지만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것. 그래서 그 영화 혹시 보셨으려나 뭐죠? I Can Speak였나요? 그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는데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지적할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의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비판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미국 의회에 가서 그 주인공 할머니 이름이 뭐였지? 옥순이었나요? 할머니 이름이? 네, 그러니까 나문희가 맡았던 역할. 그 주인공이 말을 하는데 제목 자체도 I can speak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발화를 통해서 내가 그 전범 피해자임을, 내가 전쟁 성폭력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자기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그 증거이고 증인임을 증명하는 자리인데 나중에 자기 몸을 보여주죠. 신체에 있는 상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신체에 있는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말을 더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피해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향해서 막 질타를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증거 대봐. 증거를 내. 증거를 내라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대냔 말이에요. 이 너무 난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고통, 내가 입은 고통, 피해 이거를 신체에 남은 흔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그 흔적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어요.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흔적만 기억하는 거 아닐까? 그것만 오히려 증거라고 선별적으로 증거를 채택하는 건 아닐까?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고든의 상처난 등이라는 이름으로 19세기 하퍼스 위클리라는 미국 그 주간지에 실렸던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실제 그 흑인 노예의 모습이고 당시 도망 노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정말 저렇게 끔찍하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갔을 경우는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혀서 지금 저렇게 채찍을 맞고 사람이 채찍을 얼마나 맞으면 저런 상처가 생길까요? 사실 저거는 상처가 계속 덧대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파였다가
다시 새살이 이렇게 돋았다가 근데 새살이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다시 또 채찍을 맞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는 증거죠. 저 몸은 너무 끔찍하죠. 우리가 웬만큼 채찍 맞아서 이제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 저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진 서사는 없어요. 저 사람 그래서 뭐 저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 것이며 뭐 개인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인지는 알려진 게 없지만 당시에 저 사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고 도망노예법이 왜 악질적인가, 왜 도망노예법이 인권 침해적인지, 당시에 물론 인권 침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런 담론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좀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에도 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런 사진들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도망노예법을 없애고 이 노예제 폐지 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런 사진들을 더 많이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그 운동가들의 입장은 우려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히려 그 끔찍한 피해만 기억하고 흑인 노예를 주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력감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정말 싸울 수 없는 어떤 약자로서만 정체성을 가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명확하게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오는 방식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지 않나요? 지금 흑인 노예가 해방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당시의 담론도 그렇고 여성들이 싸워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성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싸워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 많이 지적하죠. 광고에서 장애인을 되게 선하게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선한 사람 난 그런 거 안 봐도 괜찮아 이렇게 선하고 양보하고 괜찮아 하는 사람이 비장애인의 선량한 마음에 힘입어서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으로만 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도 역시 신체적으로 드러난 장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장애가 신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의 그 약자나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재현의 정치에 가진 어떤 딜레마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보여주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다뤄질 위험이 있다는 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어떤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고민하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등사진도 필요하지만 바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프레데릭 더글라스가 평생에 걸쳐 보여주었던 초상 사진처럼 다양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그 몸을 가진 다양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류호정 의원이 20대 젊은 여성이 원피스 입고 왔다고 그 난리가 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세상에 저런 그 샤방샤방 꽃분홍 원피스를 휘날리며 국회를 걸어 다닌다는 걸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이 나랑 같이 그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 문제였던 건 이제 그 지지자들이 저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쪽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을 보는 게 너무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의심하고 내가 왜 순간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죠.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의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낯설어하지? 내가 왜 이런 걸 거부하지? 근데 그걸 의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든 혐오, 폭력, 차별적인 행동들이 반지성주의와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고, 반지성주의라는 게 막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의심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계속 해도 되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의심 안 하고 상대방을 규정하는 거. 이걸 바꿔서 상대방을 규정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면은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이게 되게 폭력이었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규정했어. 그 규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사람인데 뭐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렇지 않아? 이런 자신의 편견에 근거한 어떤 자신의 어떤 지역 차별적인 발언, 뭐 여잔데 뭐 이런 말 최근에도 뭐 많이 들어요. 뭐 어떤 분들 아무 사소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여서 무슨 뭘 먹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민트 맛이 나는 음료가 있었나 봐요. 어떤 남성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우, 나 민트 너무 싫어. 어우, 민트, 여자들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민트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지 이랬는데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확 그렇게 해서 뭐라고 저쪽에서 딴짓하다가 뭐라고요? 이러면서 달려가지고 갑자기 뭐 나는 민트 싫어하는데 뭐 민트 좋아 왜 여자가 왜 뭐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봐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그 남자분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여성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요즘 그나마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런 부분에서 느끼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되받아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류호정 의원의 어휘를 보면서 제가 되게 반가웠던 게 뭐냐면 막 말을 하는 중에 그 남성분이 어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어이가 되게 이거 어이였어. 어이가 되게 잠깐 스치듯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 남성이 블라블라 어이 블라블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순간적으로 확 잡아채고 어이 하고 되받아쳤어요. 류호정 의원이. 좀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받아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약간.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이 하고 순간적으로 뭐 어이 하고 되받아치는 그런 행동이 안 나왔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오히려 그 류호정 의원한테 깜짝 놀랬거든요. 만약에 나라면 저는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이가 어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말하다가 어이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말이어서 미처 못 듣고 그냥 뭐래 쟤 지금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 되받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되받아침으로 인해서 묻힐 수도 있는 어이를 수면 위로 드러내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화된 폭력에 우리가 저항한다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묻힐 수도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서 이렇게 문제가 아닌 걸 문제화시키는 거죠. 계속 드러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돼? 훈련이란 말이 좀 너무 딱딱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이 좀 말하기 편한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내 몸과 따로 놀지 않더라고요.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야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나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 해주고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말이 왜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 왜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어서 저도 물론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그 말을 유난히 많이 하고 그 말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계속 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만 원하는 거지 자기는 끝까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많죠. 의도 없이 일어난 거 알아요. 너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우리가 성인인 거잖아요. 무책임하게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기 싫어서 계속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런 의도 아니었어. 이렇게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의도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노동자가 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물건을 만약에 못 갖다 줬어요. 그러고서 내가 이렇게 늦게 올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큼 내가 너를 이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저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의도를 강조하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어떤 문화적인 한 그 현상을 보자면 그 관짝소년단 패러디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이제 그게 얼굴에 검은 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한 집단을 색깔로만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백인을 그 패러디하고 그러니까 백인을 흉내낼 때 하얀 분칠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우리가 흑인을 흉내낼 때 검은 칠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는 것이 왜 폭력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되자 역시 이렇게 말했죠. 그럴 의도 아니었다고요. 우린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계속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 하나에 정말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그 졸업 앨범을 찍는 그 문제도 계속 남학교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문제도 역시 이야기할 수 있고 여학교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그 남학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인종 문제를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과 마치 우리가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못해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 아시아인으로서. 무서운 착각이죠.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별로 이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가 된 거는 그 문제를 지적했던 샘 오치리 그 가나 출신이었죠. 그 샘 오치리가 자진하차라는 명목으로 이제 자리를 떠나야 됐잖아요.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뭐예요? 왜 그러면은 그처럼 우리는 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랬으나 우리 샘 오치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결국 본인이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 이게 우리가 무슨 뭐 형사처벌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문화 구석구석에 바로 이런 식의 폭력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화두를 놓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어떤 근본적인 모든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를 향한 그런 폭력들을 좀 사유했으면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꼭 막 누구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제가 아까 정말 그 류호정 의원의 어이라는 그 되받아치기 그런 거 하나처럼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 문화화된 폭력을 되받아치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사실 개인이 힘들어요. 개인이 그렇죠. 우리 만약에 그 자기보다 다 직급도 높고 막 이런 회사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데서 자기 혼자서 부장님 뭐 이상한 말 했는데 뭐라고요?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물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좀 지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좀 자양분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면서 힘을 주고 좀 지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싸우려면은 계속 연결되고 계속 만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세상에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앉아가지고 우리 마스크 쓰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우울하게 폭력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거, 예. 예. 이게 다 우리가 그만큼 이제 힘을 얻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제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면 또 이제 일주일을 버틸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좀 길게 말을 했네요. 예, 좀 남은 시간은 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 바로 Q&A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온라인에 되게 많은 분들이 접속해 계셔서 여기에서 한 분, 온라인 한 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만약 그 온라인으로도 한번 그렇게 적어주시겠어요? 질문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 위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기에 채팅방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주시고 바로. 네. 그러면은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으로 먼저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네. 그 이채림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진정한 피해자인지 반복해서 증명하도록 만드는 위계 질서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이어서 숨막히는 이들을 위해,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부디 발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피해 입은 것도 분해 죽겠는데 증명까지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지 또 진정한 피해자는 뭐예요? 참 좋은 단어인데 너무 이상한 쓰임새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거리 두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가 진정한, 진정성, 막 너무 이제 공포가 됐어요. 진정이란 말만 들어도 진정이 안 될 것 같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진정한 피해자인지를 검증하려 들고, 그래서 쉽게 말을 하는 게 이제 꽃뱀,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고 하는데, 일단 성폭력 피해자 가짜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저는 일단. 이게 그게 물론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세상은 요지경이고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왜 없겠어요. 뭐 사기꾼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를 막 끌어와서 그거를 막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사례를 확대해가지고 이것 봐, 이렇게 막 무고, 가짜 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모든 특히 여성에게 성폭력에 있어서 유난히 진짜 피해자인지 밝혀내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구한테 뭐 맞았다 이러면은 진짜 너가 맞았는지, 아니 맞았다 이거보다 내가 뭐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럼 너가 정말로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너가 정말로 그 지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해. 너가 지갑을 다른 데다가 버리고 너가 지금 소매치기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일상에 다른 사람들이. 근데 성폭력이 주는 그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일단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침묵시키는,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저는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은 몸이 무기다.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누구죠? 그 웹툰 작가 기안84가 여성이 승진을 하려고 되게 조야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 자체가 되게 조야했어요. 작가님 죄송하지만 작가님 그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생뚱맞잖아요, 내용이. 뭘 왜 깨고 무슨 이상한 조개 같은 거 막 깨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은유가 뻔해서 진부하고, 일단 은유가 뻔해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10년 됐나요? 강용석 씨가 뭐 여자 아나운서들은 뭘 다 줘야 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자들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여자가 승진을 하고 여자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려면은 뭔가 몸을 무기로 삼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상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상납. 밤쉘 영화 보셨어요? 밤쉘 영화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밤쉘이 직장 내 성폭력을 다루고 있잖아요. 최고로 잘 나간다는 뉴스 진행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직장 내 성폭력이고, 거기서 그 여성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그게 바로 바깥에서는 그 여성들이 성폭력을 겪었다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상납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몸을 무기로 활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안84의 그런 작품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건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성의 몸을 바로 이 자신들이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사실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피해자인지를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이 계속 진정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게 진정한 피해자가 아니어야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하던 문화화된 폭력들이 그러니까 문화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상이 된다는, 정상. 그러니까 정상 범주 안에서 해석이 되고, 정상 범주 안에서 돌아가야지만 이게 남성의 역할이고 여성의 역할이고, 이것이 남성다움이고 여성다움이고 이렇게 굴러가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나가가지고 계속 룸살롱을 가야 되는 거고, 룸살롱에 남자들이 있어도 그거는 이제 법인카드 계속 긁으면 되는 거고, 여자들은 집에서 계속 독방 누가 하면 되는 거고, 이 정상으로 굴러가야 되는 건데, 이 정상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피해자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계속 그걸 증명을 해야지만 싸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자기 얼굴 이름 다 내고 나온 거잖아요. 내가 진정한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피해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실명과 실면으로 나와서 직접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믿는 건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아무리 안희정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어요. 계속 이제 비서 잘못 만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도 계속 악플 다는 사람 악플 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건 정말 인생을 다 바쳐도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저는 발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발화하는 것밖에는 정말 방법이 그냥 계속 발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발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안전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직장도 잃고, 너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 너가 막 직장을 일을 각오를 하고 말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선택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문제도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 성소수자의 정체성 이런 것도, 야,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나와야지, 네가 벽장 밖을 나와서 말해야지 막 이렇게 부추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위치에 있을수록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많은 균열을 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2018년 초에 서지영 검사가 나와서 그분이 한 8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막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뭐 여러 의견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은 검사니까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진짜 우리 그 비정규직 여성들은 위태로운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뭐 만평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조금 거북했던 게 뭐냐면 검사니까 말이라도 하지, 이 말도 맞아요. 근데 검사여도 성폭력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아야 할 지점이 그거인 거고, 심지어 다른 직업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검사여도 제도적으로 막혔다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검사였는데도 제도적으로 이게 막 안 되니까 방송에 나와서 폭로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 눈에는 이걸 오히려 그 권력이 있는 검사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 간의 구도를 만들어 버리면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정작 성폭력의 실체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여성 간의 계층 갈등으로 만들어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진정한 피해자 찾기,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고통을 막 더 경쟁하면서 가는 건데, 좀 그런 시각은 저는 조금 거리 두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고통을 경쟁하게 하고, 그래도 검사, 뭐 변호사, 뭐 국회, 정치인 여성은 그나마 낫지. 낫는 건 아는데 그나마 낫지, 이게 아니라 좀 달리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여성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휴게실도 없는 청소 노동자들이 겪는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냐. 오히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구도를 잘못 잡는 경향이 있죠. 예, 제가 벌써 말을 되게 길게 했네요. 예. 또 저기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질문. 온라인 질문 되게 길게 네. 주셨는데요. 네. 사인님께서 네네. 첫 질문과도 정확히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네네. 자기 의심과 타자 규정의 문제가 가해자 피해자 관계망에 진입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역전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과 자기 혐오 과잉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포스트모던 윤리가 오히려 제한되거나 전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맥락에선 바로 그 윤리가 정확히 제국주의적 자기 교정 논리의 일부일 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기가 피해 폭력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계속 자기 검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있기 전이든 폭력 이후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 검열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너무 문제고, 계속해서 자기 검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 그러니까 그때 그 장소에서 제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몸에 배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순간에 하고 지나갔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빡치고 막 이럴 때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많이들 그럴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꽥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그런 윤리적 행동이 누구에게만 계속 전가되고 있는지, 타인에게는 그렇게 못하고.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어떤 이렇게 진열대 위에 있는 책 중에 제목이 뭐예요? 말투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약간 좀 뭐지 해가지고 펼쳐봤다가 그 책의 말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금방 덮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말투를 약간 자기 개발서 종류의 책이에요. 어떠한 기업의 뭐 중견 간부가 자기가 싫어하는 말투가 2개가 있대요. 네? 이거 누가 뭐 말했을 때 네? 이거랑 그게 아니고요. 이 2개가 싫대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읽다가 네? 이거 왜 싫지? 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네? 하는 그 태도는 뭔가 이렇게 소극적 반문?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반문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싫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너무 또 자기 매사에 뭐 마치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 막 이런 것처럼 뭐 너무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좀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의 그 분위기로는 그런 두 종류의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사회에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보면서 나 조직 생활 못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바로 제 포인트는 그 말이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지금 어떤 한 중견 간부라고 했잖아요. 자기 위치에서는 누군가가 자기가 말을 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게 싫겠지요. 자기 위치에서는. 근데 바로 그거 자기가 한 말에 누군가가 반문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걸 싫어할 수 있는 위치.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제시하고 내가 뭔가를 규정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 오히려 조직에 잘 흡수하고 긍정적인 인간이고 뭔가 진보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데, 저는 보면서 안 되겠다. 나 그냥 자기 개발 안 할래. 이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나를 의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자기 검열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내가 자기 검열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끝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사람, 제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요. 이 말이 싫다고 한 것처럼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되받아치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떤 똑같은 그 기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만났을 때는 너무 또 달라지죠. 너무 달라지고 내가 피해 입은 것도 억울한데 계속해서 나만 의심해야 되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괴롭게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나를 성추행했던 어떤 작가가 1년 후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거를 친절하게 받았던 거. 제가 그게 제일 괴롭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에서 내가 약간 자유로워지기까지가 한 4,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때는 한 4, 5년 동안에도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 받았지?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근데 너무 전화 끊고 나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이 새끼 어디다 전화해.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위치가 평등하지 않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30살은 많은.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어디 다 이제 이쪽에서 알만한 미술계에서 유명한, 당시에 저보다 나이가 한 20, 30살은 많은 미술계의 유명한 작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만 의심했던 거예요. 저만. 내가 괜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괜히 전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괜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나만 의심하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을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들이 먼저 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이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계속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 않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질문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표현의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표현의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만 이야기했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 주구장창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권력이 없는 사람은 현재도 권력이 없는데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표현의 기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제가 지금 엄청난 그 발화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혼자 마스크도 안 쓰고.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10개의 마이크가 쥐어져 있고 누군가는 입이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10개의 마이크가 쥐어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입 가리고 입마개 하고 말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표현의 자유를 누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이미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질문 갖는 사람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 가지면 정말 쓰러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 갖는 사람 이제 그만 좀 질문하시고 질문을 좀 위치를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도 정말 관계가 깊은데 왜 계속해서 그 남성 창작자에 의해서 특히 대중문화에서 이게 웃기다는 이유로, 나의 자유라는 이유로 장애 여성 비하하고 여성을 어떤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 계속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뭐 방송에도 나오고 뭐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대부분 여성들이나 뭐 다른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문학에서 많은 남성 작가들이 뭐 특히 자유, 뭐 성장해가는 과정 이런 데서 그 성관계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성폭력적 이런 순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묘사될 때가 많거든요. 자신의 어떤 뭐 상처를 위로하고 뭐 어쩌고 막 해서 이런 걸 관통하면서 성장해가고. 근데 그 여성 작가들의 자전적 이야기나 이런 수필 뭐 정말 자주 나오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성학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성학대로서의 경험으로 다루어진다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장기로 그냥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주제를 놓고 좀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표현의 자유 문제도 계속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 않냐,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 계속 반복하는 분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누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표현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좀 질문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검열을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질문을 바꿔보죠. 우리 가장 권력 있고 50대 이상의 그 중장년 남성들 중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보면 도저히 지금 우리 뭐 20, 30대 여성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언어들 많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 질문 안 하니까. 응? 그러니까 뭐 당대표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 좋아해요. 근데 본인은 정말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정말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걸 좋은 말이라고 나름 베트남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말인데 사실 굉장히 끔찍한 말인. 지금 우리 너무 기가 막힌데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발 좀 자기를 의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분들은 좀 의심하고, 근데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분들은 의심 안 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본인을 의심하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본인의 진정성을 내가 진정한 결혼 이주 여성임을 오히려 증명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더 질문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정말 한 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질문을 많이 받는가? 누가 부당한 질문을 많이 받는가?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누가 부당한 질문을 더 많이 받는가? 뭐 사소하게는 이게 뭐 그냥 뭐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농담 속에 뭐 저의 약간의 불만인데, 전 김포에 살아요. 근데 자꾸만 저한테 왜 김포에 사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 살면 왜 서울에 살아라는 질문을 안 받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가 김포에 살면서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왜 김포에 살아? 물론 그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왜 김포에 사냐고 질문하지 말고 왜 김포에 사는지를 내가 저 사람에게 물을까 좀 스스로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그 물리적 위치에 대해서도 다 생각이 달라요. 물리적 위치에 따라 자기가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뭐 왜 김포에 사냐고요? 서울이 집값이 비싸니까 김포에 살아요. 근데 어디가 내가 그래서 어느 순간은 처음엔 대답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계속 설명을 해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서울이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김포 신도시에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출도 받고요. 나중에는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은 내가 어디에 살면 질문을 안 받죠?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분위기 살벌해지겠죠. 내가 서초동 살면 질문 안 받나? 막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분위기 살벌해지겠지만, 그럼 또 이제 그분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막 이런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소심해서 글로 씁니다. 절대 분위기를 망치진 않고 이제 소심하게 집에 와서 글로 써요. 오늘 누구가 나한테 왜 김포에 사냐고 물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뭐 소심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되받아치기 못하면 저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그 방법을 찾아서 질문하기를 해보세요. 질문하기. 왜 이렇게 나는 부당한 질문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새 시간이 5시가 됐고요. 어떻게 다시 10분까지 진행해도. 네네네. 그러면은 뭐 질문 혹시 또 있으신 분들? 네. 네. 이 질문인가요? 네네. 여성이 겪는 성폭력과 재현 정치. 조정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갈무리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네.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요. 여성이 겪는 성폭력과 재현 정치의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프레더릭 더글라스의 초상이나 고든의 상처난 등 흑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흑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과 흑인 사이에 어떤 입장의 공통점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제가 사실 평소에 뭐 강연을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흑인 운동이나 또 흑인 여성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제가 오늘 남성 사진만 보여줬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이제 뭐 여성 흑인의 초상화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너무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방대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건 감정적인 몰입이죠. 감정적으로 가장 몰입이 잘 됐던 부분이 흑인들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명확하게 어떤 계기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 감정이 그렇게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저도 뭐 그렇게 대단히 제도권 밖에서 막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난하게 한국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보통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그 의식 안에서 우리는 백인의 언어, 특히 백인 남성의 서사나 언어가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거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되게 익숙하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저 계몽사 무슨 전집 쫙 읽으면은 그 위인 전집 막 이런 걸 보면은 백인 남성이 태반이죠. 백인 남성들 중에 나이팅게일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퀴리 부인 있고. 그러니까 그 백인 남성의 어떤 서사는 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뭐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동남아인의 역사보다 유럽과 북미의 역사에 익숙해요.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저한테 새로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어떤 윤리적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지적인 차원에서 그거는 그냥 왜냐면 늘 보는 철학책 무슨 사회학 책에 다 백인 남자잖아요. 사실 유럽, 프랑스, 독일 철학자 뭐 그냥 늘 그렇게 살았고 뭐 제가 그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했던 미술사 책에 우리 유명한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 있잖아요. 그 되게 대중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4년 내내 교과서처럼 보는 그 곰브리지의 서양 미술사 책에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 다 백인 화가 남성의 그림이죠. 거기서 여성 화가 이름 찾으려면 여성 이름 찾기도 힘들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그 곰브리지의 그 서양 미술사가 우리는 서양 미술사라고 배우지만 사실 그 원제가 그냥 미술사인 거 아시죠? 원제는 미술사예요. 예. 원제는 그냥 미술사예요. 서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곰브리지 입장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어느 날 우연히 그걸 이렇게 딱 보다가 그 원제를 딱 보다가 이 사람은 미술사를 썼고 나는 아시아의 한국인으로서 이걸 우리가 서양 미술사라고 번역해서 배우는구나. 이게 되게 사소한 충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백인 남성 처음에는 백인 남성의 어떤 언어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백인 여성의 언어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조금 백인 남성의 언어에서 벗어나 백인 여성의 언어로만 옮겨가도 세상이 뒤집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뒤늦게 나중에 흑인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책들을 읽고 흑인 여성 어떤 블루스 음악 있죠.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빌리 홀리데이 노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블루스 음악의 계보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다른 세계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뭐 저희 어떤 정치적 뭐 그거 이전에 그냥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으니까 점점점 흑인들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도 사실 니그로예요. 듀보이스가 쓴 그 한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니그로를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나 지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니그로를 읽으면은 그 100년 전에 쓴 그 듀보이스가 쓴 그 흑인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흑인 노예 피해자로서 막 아프리카 노예선 타고 와가지고 막 유럽에서 거쳐가지고 북미에 내려서 막 이런 착취의 역사만이 아니라 실은 어떻게 아프리카가 유럽의 발길이 닿기 전에는 문명의 땅이었는지부터 뭔가 좀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싸워왔는지 실제로 19세기 우리 어떻게 흑인들이 싸우고 자기네들이 심지어는 그 글을 배워서 신문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 나 왜 이런 거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우리 여성들이 싸워온 역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내부에서도 너무나 그 모순되게도 흑인 남성 지식인들이 흑인 여성들을 또 착취하는 모순들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그토록 그들은 백인 사회에 저항하면서 왜 자기네들은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연좌 농성을 하는데 여성들은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걸까? 이런 모순들까지 합쳐서 모두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실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찾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제가 발견한 인물이 프레더릭 더글라스였던 거고, 프레더릭 더글라스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아무래도 시각 예술 쪽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초상으로 운동을 했다는 게 너무 이제 저한테 확 와닿았던 거죠. 뭐 글을 쓰는 사람은 많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19세기에 나름 신문물인 사진을 가지고 자신의 그 비폭력적인 저항인 거잖아요. 사실 사진으로 비폭력적인 저항, 예술이면서 저항이고 정치적 행동이고.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는 주제가 너무 딱 맞았어요. 제가 항상 자기 소개할 때 예술과 정치에 관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요즘은 이거 하나 더 붙였어요. 예술과 정치, 먹을 것에 관해서 요즘은 이렇게 하는데,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싸움 방식이 그냥 저 개인의 성향과 좀 맞았던 거지요. 비폭력적인데 커다란 화두를 던지는, 창의적이면서, 그러니까 이건 저 사람의 초상 사진 찍기는 예술일까요, 정치일까요? 예술 활동일까요, 정치 활동일까요? 둘 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저의 개인과 좀 맞았어요. 저도 지금 어떤 분이 뭐 예술사회학이 뭔가요? 뭐 이런 질문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예술사회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그런 저의 성향과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미학만 공부해서는 제가 약간 뭔가 이게 저랑은 조금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저는 계속 자꾸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한테서 이게 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던 와중에 마침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그 지도 교수가 예술사회학자로 활동을 하길래 이제 그 세미나를 듣고 이러면서 저한테 맞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상주의 그림을 보면서도 인상주의 그림 뒤에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면 그 증기기관차 하나 가지고 계속 떠들 수 있는 거예요. 19세기 증기기관차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유럽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그것이 부르주아 문화에 만들어낸 여행의 의미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인상주의 미술을 볼 때 가졌던 조형적인 담론에 좀 머물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림 바깥의 사회적인 담론, 증기기관차 모네 그림 속에 나오는 증기기관차 하나를 가지고 사회적인 담론으로 뻗어나가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초상사진 하나를 보고도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 무기, 우리 막 그런 비하하는 표현, 얼굴이 무기? 그 말을 뒤집어서 내가 내 얼굴을 정말 난 정치적 무기로 삼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내가 되받아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각 예술이 가지는 언어, 시각 예술이 가지는 언어를 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더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야기하기 되게 좋았어요. 프레드릭 더글라스. 실제로 그 사람이 운동가이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했고, 하지만 그런 초상사진을 남겼고, 그리고 프레드릭 더글라스의 초상사진을 만남으로써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의 초상화를 뒤져보기 시작했거든요. 여성들의 초상화 작업을 막 뒤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초상화 역사가 한무더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왜 여성들이 초상화를 그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여전히 우리가 그 초상화라고 하면 단지 그림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얼굴이 재현된다는 이야기이고, 광고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많은 여성의 얼굴이 젊고 예쁜 여성의 얼굴만 주구장창 나오지만 우리는 여성이 늙어가는 얼굴 잘 몰라요. 권위 있는 남성이 늙어가는 얼굴은 잘 알아요. 보이잖아요. 대통령도 다 60대 이상 남성이고. 근데 우린 여성이 어떻게 늙어가는 얼굴을 가지는지 잘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여성에게는 계속 그 늙음을 역행하도록 강요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계속 무한히 생각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얼굴이었어요.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얼굴. 저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얼굴 드러내기가 나에게 어떠한 생각으로까지 연장해 줬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저에게 생각을 던져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 폭력의 진부함이라는 책에도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고요. 시간이 제가 이미 예, 많이 초과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상으로 토크 오늘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